어머님 음식이 너무 시골스러워요. 1년 365일 새벽 5시 기상. 왕복 2시간 버스로 손주 돌본 할머니가 추석 잔치상 차렸다가 들은 한마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는 실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윤미라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라는 새벽 4시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외아들 도윤의 결혼식이었다. 예식장에서 음식이 나오지만 가까운 가족들이 모이는 별도의 친족 모임상은 그녀가 직접 차리기로 했다. 37년을 요리학원 강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남편 박재훈이 잠결에 부엌 굴빛을 보고 나왔다. 오늘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내가 어떻게 자요? 미라는 흰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다. 도윤은 미라가 40을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에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며느리 될 박소연은 마케팅 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또렷한 말투로 미라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님, 저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소연의 그 말이 미라의 마음을 움직였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과 거리를 두려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소연은 달라 보였다. 예의도 바르고 도윤을 대하는 눈빛도 따뜻했다. 예식은 오후 2시였다. 미라는 11시쯤 예식장 별관에 도착해 주방을 빌려 마지막 손질을 시작했다. 엄마, 그냥 케이터링 시키지 그래요. 도윤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결혼식에 엄마 손맛 하나 없으면 섭섭하잖니.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간장의 달콤한 향과 마늘의 고소함이 뒤섞였다. 예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별관으로 모였다. 신랑 측 15명, 신부 측 20명 정도였다. 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어머,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미라 씨 손맛은 정말 최고야. 친척들의 칭찬에 미라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소연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미라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다고요? 놀란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이런 거 원래 좋아해서. 미라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도윤이. 소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들이 떠나는 아쉬움보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도윤이 행복하겠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겠구나. 미라는 그렇게 믿었다. 식탁 위 음식들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가족이 되리라 기대했다. 재훈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요. 오늘 당신이 주인공이야. 미라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따뜻한 기대가 앞으로 어떤 시련으로 변할지. 결혼 1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다. 이름은 박하늘. 3kg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아기였지만 미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하늘이를 안았을 때 미라는 37년 전 도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 하늘아. 소연은 출산 전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워커홀릭이었다. 팀 내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인력이었고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 밤마다 2시간마다 깨서 우는 아기, 쌓여가는 빨래,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나날들. 이러다 내 커리어가 다 끝나는 거 아닐까? 소연은 불안했다. 3달간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도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도윤은 놀라 물었다. 갑자기 왜? 당신 그 일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근데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은 돌지나야 보낼 수 있고 베이비시터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과 도윤이 미라의 집을 찾았다. 어머님,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거실에 앉은 소연의 표정이 무거웠다. 이야기를 듣고 난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리학원 강사 일은 2년 전에 은퇴했고 재혼도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다. 시간은 충분했다. 내가 봐줄게.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오셔야 하고. 소연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미라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우리 하늘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전에 도윤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주부터 미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6시 버스를 탔다. 아들네 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7시쯤 도착하면 소연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하늘이 아침 먹였고 기저귀는 저기 있어요. 저녁 6시쯤 들어올게요. 인사도 짧았다. 미라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하늘아, 할머니 왔어. 아기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1시간 버스 타고 온 피로가 다 녹았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점심엔 도윤이 먹을 저녁 반찬도 미리 준비해뒀다.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도윤이 걱정했지만 일하는 오히려 활기찼다. 아니야. 이렇게 하늘이랑 있으니까 좋더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진심이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고되지만 기쁨이었다. 하늘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처음 옹알이를 하고 처음 이유식을 먹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재호는 아내가 매일 일찍 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당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해요. 괜찮아요. 우리 하늘이 보는 게 어디 힘든 일이에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몰랐다. 이 헌신이 당연함으로 변하고 감사가 욕으로 바뀌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걸. 하늘이를 돌본 지 6달이 지났다. 처음엔 주 3일이면 된다던 소연의 말은 어느새 주 5일로.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졌다. 어머님, 토요일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하루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미라는 괜찮다고 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쁜데 도와줘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연의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님, 오늘 회식 있으니까 저녁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침에 나가며 던지는 말이었다. 미라가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는 듯했다. 감사 인사도 점점 줄었다. 처음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라던 말이 이제는 오늘도 부탁드려요로 바뀌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소연이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라는 소파에서 하늘이를 재우고 있었다. 얘가 낮잠을 늦게 자서 아직 안 자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소연은 가방을 던지듯 놓고 하늘이를 받아 안았다.
미라는 현관문을 나서며 시계를 봤다. 집에 돌아가려면 9시가 넘을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허리가 뻐근했다. 아침부터 하늘이를 안고 재우고, 점심엔 이유식을 만들고, 오후엔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했다. 예전엔 잠깐씩 하던 집안일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이게 돕는 건가? 아니면 일하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더 힘든 건 소연의 요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하늘이 옷 좀 빨아주세요. 어머님, 장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리스트 문자로 보낼게요. 어머님, 저녁 반찬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하늘이만 봐달라던 부탁이 어느새 가사 전반으로 확대됐다. 미라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다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어느 금요일, 재훈이 아내를 기다리다 잠들었다가 10시에 깼다. 미라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디야? 이제 버스 탔어요. 소연이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재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소연이도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적응은 소연이 아니라 미라가 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동네 노인정 댄스 동아리도, 남편과의 산책도 모두 뒤로 미뤘다. 어머님, 내일 미용실 가시려던 거 다음 주로 미뤄주실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소연의 부탁에 미라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백발이 부쩍 늘었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60이 넘었지만 정정했던 자신이 어느새 지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주를 돌보는 기쁨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로 피로와 허무함이 스며들었다. 재훈이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이번 주는 좀 쉬어요. 내가 소연한테 베이비시터 알아보라고 할게.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남이 우리 하늘이 보는 건 싫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직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무료 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다시 새벽 버스를 타야 했다. 그것이 할머니의 의무라고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추석이 가까웠다. 미라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송편, 전, 갈비찜, 나물. 30년 넘게 해온 명절 음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정성을 들였다. 소연이 어머님, 이번 추석에 제 상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상사님이요? 미라가 놀라 물었다. 네. 저희 팀 부장님이신데요. 추석 때 가족이 없으셔서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사실 제 승진 심사가 다음 달이거든요. 부장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야지. 추석 당일, 일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졸였다. 손맛을 자랑하던 그녀의 요리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이번에도 잘해야지. 미라는 마지막 나물을 무치며 혼잣말을 했다. 오후 2시, 부장이 도착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 부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이가 부장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미라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소연은 긴장한 얼굴로 손님을 안내했다. 상을 보는 순간 김 부장의 눈이 커졌다. 와,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별것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거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는 집이 드문데. 식사가 시작됐다. 김 부장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다. 이 송편 진짜 맛있네요. 소연 씨, 복 받았어요. 이런 어머님 두고 소연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부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게요. 제가 정말 운이 좋죠. 미라는 한쪽에서 조용히 김치를 덜어주며 흐뭇하게 바라봤다. 식사 중간 미라가 그릇을 치우려 일어서자 소연이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손님 앞에서는 좀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미라는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앉았다. 며느리가 부장 앞에서 효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겠지. 이해했다. 김 부장은 3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갔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명절을 보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소연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미라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때 소연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라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왜 그래? 아까 부장님이 나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소연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음식은 맛있는데 너무 시골스럽다고. 요즘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미라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 어머님이 차리신 음식 스타일이 너무 구식이래요. 송편도 너무 크고 전도 두껍고 요즘은 모던하게 작고 예쁘게 만드는 게 트렌드라고 하셨어요. 소연의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부장님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초대한 건데 오히려 말끝을 흐렸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맛있다고 하셨잖니. 사교적으로 한 말이죠.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냥 재료만 주세요. 제가 케이터링 시킬게요. 그게 나아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미라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다. 손맛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요리학원에서 30년을 가르쳤고 가족들은 늘 그녀의 음식을 최고라 칭찬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 때도 손주 하늘이 첫 돌 때도 그녀의 음식이 자리를 빛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시골스럽다는 한마디로 부정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려던 마음을 며느리는 그저 구식이라 평가절하 했다. 그것도 남편도 없는 주방에서 차갑게 내뱉듯이. 미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했다.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있는 아내를 보며 재훈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소? 한참을 침묵하던 미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 늙었나 봐.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일하는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주저앉았다. 재훈이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여보, 밥 좀 먹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었다. 한 숟가락도 넘길 자신이 없었다. 무슨 일 있었소? 재훈이 아내 맞은편에 앉았다.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이가 내 음식이 시골스럽대. 그 말을 꺼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0년 넘게 쌓아온 자부심이 한 문장으로 무너진 기분이었다. 재훈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었다. 설거지와 청소, 아기 돌보기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여보, 들어봐요.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당신을 하녀처럼 대하게 두지 맙시다. 하지만 하늘이는 미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손주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봐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는 소연이와 도윤이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자식 다 키웠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이 미라의 가슴에 꽂혔다. 그럼 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라는 울먹였다. 한국 사회에서 손주를 돌보지 않는 할머니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친구들도 다 손주를 봤다. 자신만 손 떼면 뒷말이 나올 게 뻔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나쁜 겁니다. 재훈의 말은 단호했다. 미라는 식탁 위 밥그릇을 바라봤다. 하얀 쌀밥, 김치, 된장찌개. 평생 이런 음식을 만들어 왔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이 시골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며느리는 케이터링을 선호한다고 했다. 차갑고 모던한, 정성 없는 음식을. 여보, 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재훈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잊은 겁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하는 시간.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재훈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미라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갔다. 남편이 잠든 옆에 누웠다. 아침 7시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어머님, 어디세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무시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소연이가 회사 늦는데. 재훈이 아내에게서 전화기를 뺏어 받았다. 도윤아, 엄마는 오늘 못 가신다. 네,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 엄마 몸이 안 좋으셔. 앞으로도 매일 가긴 힘드실 것 같다. 재훈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럼 하늘이는 누가 봐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아이잖니. 전화를 끊고 재훈은 아내를 안았다. 미라는 남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나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잘했어요. 이제 쉬세요. 재훈이 아내의 등을 두드렸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왔다. 소연, 도윤, 또 소연. 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문자가 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미라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쉬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두어 가지. 천천히 먹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 밥 한 술이 유난히 따뜻했다. 재훈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산책이나 다닙시다.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아들네 집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 무너진 하루였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하루이기도 했다. 미라가 아들네 집에 가지 않은 지 사흘이 지났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소연, 도윤, 또 소연.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다. 처음엔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미라가 계속 받지 않자 목소리가 바뀌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도윤이 직접 찾아왔다. 퇴근 후였는지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거실에 앉은 도윤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미라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다. 하늘이는? 소연이 회사 조퇴하고 데리고 있어.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너희는 안 힘들었니? 미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응. 뭐가?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버스 타고 갔잖아. 엄마, 나이가 60이야. 그걸 1년 넘게 했어. 그래도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셔서.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 내가 그랬지. 손주 보는 게 좋다고도 했어. 근데 도윤아, 좋아서 하는 거랑 당연하게 여기는 건 달라. 미라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연이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며칠 전 추석 이후로 소연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언제부턴가 미라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의지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제 너희가 부모잖니. 그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늘이는 미라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과 소연의 아이였다.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베이비시터를 쓰든, 육아휴직을 내든, 어린이집을 알아보든, 부모가 결정할 일이야. 도윤이 돌아간 후,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손주가 보고 싶었다. 하늘이의 제잘거림, 할머니를 보며 웃던 그 미소가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점이 될 것이다. 재훈이 옆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췄다. 잘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요.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어머님,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1달 동안 회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없이 하늘이를 돌보려니 정말 힘드네요. 매일 하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제야 알았어요. 문자는 거기서 끝났다. 사과는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작은 변화를 느꼈다. 2주일이 지나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야근 줄이기로 했어. 6시면 무조건 퇴근하기로. 소연이 혼자 애 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서.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책임감도 느껴졌다. 그래, 아빠가 돼가는구나.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해. 1달이 지났다. 소연의 육아휴직이 끝났다. 하지만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다. 도윤이 다시 찾아와 말했다. 엄마, 소연이가 회사 그만뒀어. 하늘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대. 승진은 포기했어.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미라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소연이 변하고 있었다. 커리어우먼으로만 살던 며느리가 이제 엄마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잘 결정했네. 미라는 진심으로 말했다. 쉬운 선택 아니었을 텐데. 엄마 때문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일하는 남편과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을 걸으며 석양을 봤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미라가 물었다. 잘했소. 당신이 물러서니까 그들이 제자리를 찾았잖소.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시간을 살아요. 2달이 지났다. 도윤에게서 사진이 왔다. 소연이 하늘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사진이었다.
소연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이었다. 도윤의 문자가 이어졌다. 엄마,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라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뿌듯했다. 손주가 그립긴 했지만 아들네 가족이 스스로 서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된다. 미라의 침묵은 아들네 가족에게 책임을 돌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이 지속된 지 2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재훈이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다. 들어와. 소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춤거렸다. 마치 처음 이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해 보였다. 거실로 들어와 꽃다발을 내밀었다. 어머님, 이거 고마워. 앉자. 미라는 꽃을 받아 부엌으로 가져가며 물병에 꽂았다. 재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2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손가락을 비틀며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늘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많이 컸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온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소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미라가 놀라 말렸지만 소연은 바닥에 엎드렸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이 매일 오시는 게, 하늘이 봐주시는 게, 밥 해주시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목이 메었다. 추석 때 그런 말씀 드린 것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음식이 그리웠어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어요. 미라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봤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웠다. 일어나. 바닥이 차. 소연을 일으켜 세웠다. 소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라를 바라봤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소연아, 나는 내가 밉지 않아. 다만 서운했어. 내가 해주는 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서운했어.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난 다시 옛날로는 안 돌아가. 그 말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매일 가서 하늘이 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던 그런 할머니로는 안 돌아가. 나도 내 삶이 있어. 이제 알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고 싶었어요. 미라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이미 용서했어. 안 그랬으면 너 들어오라고 안 했지. 그 말에 소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다. 미라는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다. 그만 울고 나 좀 도와줄래? 네? 된장찌개 끓이려는데 파 좀 썰어줘. 2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미라는 냉장고에서 두부와 호박, 감자를 꺼냈다. 예전에 하늘이 돌 때 끓여준 거 기억나니? 네.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소연이 파를 썰며 말했다. 그때 진심으로 맛있다고 했는데 추석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미라는 된장을 풀며 말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님.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하늘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보고 싶지. 근데 보고 싶다고 매일 볼 순 없잖아. 미라는 국을 저으며 말했다. 가끔 내가 여유 있을 때 보면 돼. 그게 건강한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늘이 데리고 와도 될까요?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점심 먹으러 와. 아빠랑 셋이서. 미라는 미소 지었다. 된장찌개 끓여줄게. 소연도 처음으로 편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찌개가 완성되자 재훈을 불렀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깍두기, 김치. 소박한 상이었지만 따뜻했다. 소연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다.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이었어요. 그 말에 미라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소연이 돌아갈 때 미라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소연아, 엄마 노릇 잘하고 있어. 힘들어도 너희가 해내고 있잖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안 계셔야 저희가 부모가 되는 거였어요. 소연은 깊게 인사했다. 그 모습이 첫 만남 때처럼 정중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미라는 거실로 돌아왔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는 화해의 향처럼 포근했다. 재훈이 물었다. 마음이 좀 풀렸소? 응.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관계의 시작. 1년이 흘렀다. 윤미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의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봄의 식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은 식당이었다. 테이블 6개, 좌석 20개 남짓. 하지만 미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오늘 메뉴는? 재훈이 주방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미라는 미소 지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 반년이 됐다. 재훈은 설거지와 홀을 맡고 미라는 요리를 했다. 부부가 함께 일구는 작은 꿈이었다. 화해 이후 미라는 새로운 삶을 고민했다. 집에만 있자니 심심했고 그렇다고 다시 손주 육아에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 한번 해볼까? 어느 날 재훈이 제안했다. 당신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라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다. 동네 어르신 몇 분, 단골 몇몇. 하지만 입소문이 났다. 여기 집밥 맛집이래. 사장님 손맛이 진짜 대단하시대. 한 달쯤 지나자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찼다. 미라가 정성껏 끓인 찌개, 직접 무친 나물, 손으로 빚은 전. 모두 시골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손님이 물었다. 비법이 뭐예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그 말이 진심이었다. 좋은 재료, 충분한 시간, 그리고 사랑. 그것이 미라 요리의 전부였다. 토요일 점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하늘이가 뛰어들어왔다. 4살이 된 손주는 한결 컸다. 우리 하늘이 왔네. 미라는 앞치마를 벗고 손주를 안아 올렸다. 뒤따라 소연과 도윤이 들어왔다. 어머님, 손님 많으시네요. 주말이라 그래. 자리 비워뒀어. 저쪽에 앉아. 가족 전용 테이블이 있었다. 창가 쪽 아늑한 자리. 미라는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상을 내왔다. 된장찌개, 갈비찜, 하늘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할머니 찌개 최고야. 하늘이가 숟가락을 들고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소연은 조용히 먹다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는 손님들 복 받았어요. 고마워. 요즘 너희는 어떠니? 바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도윤이는 여전히 정시 퇴근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소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엄마의 여유가 묻어났다. 하늘이 어린이집은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도윤이 대답했다. 엄마, 우리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보기 좋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 아들네 가족이 스스로 서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식사 후 하늘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저번에 그린 그림 가져왔어.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식탁 앞에 4명이 앉아있는 그림. 이게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고마워.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가게에 걸어놓을게. 진짜? 응.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미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오후가 되자 가족은 일어섰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소연이 인사했다. 그래, 조심히 가. 하늘아, 할머니 다음에 보자. 응, 할머니 사랑해. 하늘이가 손을 흔들었다. 미라는 가족을 배웅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참 좋은 광경이네. 재훈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맞는 거야. 적당한 거리, 적당한 만남.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더 건강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다.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정리된 주방, 벽에 걸린 하늘이의 그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식당 사장 윤미라로서의 공간. 여보, 피곤하지? 재훈이 물었다. 아니요, 행복해요. 미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재훈은 아내를 안았다. 당신 정말 멋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석영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6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늦은 게 아니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다. 봄의 식탁. 그 이름처럼 미라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왔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었다.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식탁이었다. 미라는 웃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사람, 윤미라였다. 윤미라 씨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빛나는 윤미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헌신, 감사받지 못하는 정성, 존중받지 못하는 손맛.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